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거나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혁명을 일으키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위해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계엄을 이렇게 하신 게 잘못이 아닐까.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는 태극기와 송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문행매를 밟아! 이리선을 밟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이지 말자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 혁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가세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장소 인근 도로를 통제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섰고 버스 차벽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안국역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주도로 집회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제2의 계엄을 꾸미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면서 헌재를 향해서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약 석 달 만에 열린 첫 장외 집회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한다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면서 제2의 계엄을 획책하는 그런 악몽은 우리 꾸지 맙시다. 윤석열 조속 파면을 하여 주십시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시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입니다.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당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범죄 옹호 정당, 내란 동조 정당, 극우 정당으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쿠데타를 지지하는 극우 내란당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이 첫 장외 집회를 연 건 탄핵 반대 집회의 기세를 꺾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판까지 파면 여론의 고삐를 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장외 여론전에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법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특별 연사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판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특정 법원 탓으로 돌리는 근거 없는 발언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서부지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반법치주의에 마침표를 찍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더 나아가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조기 대선 관련 움직임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마음에서는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탄핵 반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찬성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계속 참석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충북 청주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반헌법재판소, 위법재판소, 심지어 인민재판소로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집회에서의 국민적 목소리를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란 외침으로 들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탄핵안이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남은 변수들을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을 못 받았는데 그럼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마 후보자가 중간에 투입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놓고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안 잡혔고요. 이 재판관이 중간에 투입되면 이른바 갱신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합니다. 이 양측이 간단하게 요지만 읽는 식으로 하는 걸 서로 동의한다면 모를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10차 변론까지 진행된 걸 하나하나 그 녹취를 다시 다 틀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 8인 체제로 선고가 날 걸로 보이는데, 네. 이 헌법재판소 법을 보더라도요, 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 선고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 8명에서 선고를 해서요, 이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이 이제 25일에 직접 할 걸로 보이는 최종 의견 진술, 이건 어떻습니까? 네, 25일에 이렇게 최종 의견 진술은요,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됩니다. 헌재가 미리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해서 이 마지막 변론 메시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인단이 대독을 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이 의견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유리할지는 과연 의문입니다. 이 앞서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때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먼저 좀 직접 보겠습니다.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시민 탓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 계엄 전에 안과해동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경력 배치를 그려줬다, 내가 그거 보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또 여론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면 만약에 근데 윤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서 이제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기는 했지만요, 이 막상 법정에서 모습은 좀 다릅니다. 이 변론 과정에서 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걸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요. 그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렇게 수사 기록이 증거 채택되는 거 좀 막아달라, 이렇게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거든요. 그 결정문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각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 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각하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이 장 외에서 발언도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 등 지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1절에 광화문에 모여서 대통령 석방시킬 거다. 그 앞서서는 이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공수처 다 해산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과격한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가 나기 전에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게 어쩌면 25일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25일에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 이렇게 격앙된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여도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장을 고발하자 국민의힘도 같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여론전을 의식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가 청구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공수처장을 고발한 데 이어 영장 관할권 문제를 또 한 번 제기한 겁니다.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영장이 모두 16건이 기각됐는데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는 중복 수사였을 뿐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죄 수사 초기에도 이런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측과 비슷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체포소색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도 공수처와 거래가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앞서 중앙지법은 서부지법의 체포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지법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받아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이자 증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을 계속 문제 삼는 걸로 보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어제 밤까지 이어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 국민의힘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의 최초 메모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며 신의 계시를 받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1차 메모입니다. 이 메모가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앞서 조태영 국정원장도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 명단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과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여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지시한 매체가 스피커폰에서 왜 비화폰으로 바뀌었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통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들은 게 아니고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받았죠. 다만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은 시종일관 다르지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억지와 생떼 쇼는 끝났다며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이제 10차 변론까지 직접 지켜보셨을 텐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태도나 분위기의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10차 동안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은 매우 짜임새 있게 양측의 증인 신문과 재판관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실체를 확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궤변 아닌 궤변으로 계속 일관을 했고요. 마지막 또 10차 기일에서는 피청구인이 나와서 더 많은 궤변 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홍장원에 대한 메모에 대해서도 계속 공작이라고 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며칠 뒤에 25일에 최종 의견 진술을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할 걸로 보이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최종 변론 기일에 국회 소추단 측에서도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고요. 피청구인은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던 야당 탓을 돌리는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거고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주장을 되풀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탄핵 기각을 요청을 하면서 국정의 운영에 관련해서 거국 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변론 전략을 이제 오늘 점검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들은 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모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수사 기록이 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입증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에 담길 내용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충분히 담고요. 또 그동안 기일에서 피청구인이 했던 그 궤변 아닌 거짓말, 궤변인 거짓말들을 탄핵하는 내용을 주로 중심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내일 아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들의 증인들의 그 진술 신빙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게 탄핵 심판 결과에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실까요?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 매우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라는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 차장이 또 언론에 나가서 또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발언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계속해서 2번에 걸쳐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 차장의 증언이 지난 10차 기일에서도 메모의 실물이 또 재판정에 또 나왔고 홍장원 차장뿐만이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매우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또 메모 체포 명단 관련해서 메모를 또 받았다는 이런 진술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홍장원, 여인영, 조지호 이 세 사람이 그 전에 무슨 공작을 하지 않는 한 이 메모 체포와 관련한 신빙성 나아가서 피청구인 측에서 지금 탄핵하려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변론 과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놓고 윤 대통령은 나도 그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번호 바뀐 거를 알려줬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네, 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그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그 계엄 전날과 계엄 당일 주고받은 그 문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 전부터 서로 의사소통을 하던 사이였다라는 것이 보이고
또 그 후에 직후에 또 조태영 원장과 김상민 전 검사 법률특보 간의 통화 내역이 또 확인이 된 걸로 봐서 김건희 여사가 또 김상민 전 검사 공천과 관련해서 김영선 그 당시 의원한테 도와주면 장관 자리를 제안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까 영장 쇼핑 관련해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기 전에 이미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던 사실이 있다. 근데 이거를 공수처가 그동안 숨겨왔다.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나 또 그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수처의 그 언론 대응을 보면은 맞지가 않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영장이 초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아니고 또 기각 사유가 중복 청구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재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렇다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후에 그 경찰이나 또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적법하게 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그 영장이 체포나 구속과 관련된 신병 영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영장은 매우 적법하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구속과 관련해서 구속 기간 중에 구속 적부심 청구를 왜 안 했는지 이제 와서 구속 취소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윤석열 측의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마치 이 구속이 불법이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그렇게 반발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게 공수처가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다가 왜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영장을 청구를 했느냐. 그러고 나서 서부지법에 옮긴 게 이제 이걸 가지고 판사 쇼핑이다, 영장 쇼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공수처의 서부지법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처음에 중앙에 청구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계 혐의 직접은 아닌 것으로 공수처에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서부에서 신병과 관련된 영장이 진행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종 선고는 그러면 탄핵 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제가 달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다 마치고 나서 11일 정도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만에 한 2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네, 25일 날 이제 최종 변론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11일 후라면은 3월 첫째 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또 비추어 보면은 3월 11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하고는 달리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쟁점이 8개였고 세부적으로 15개나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관 체포와 정치인 체포를 합하면 사실상 쟁점이 4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하게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의만 제대로 완료가 된다면 저는 3월 첫째 주도 선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각 판결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수기가 필요했다면 이것이 탄핵 인용이 예상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아마 이제 선거 정하겠지만은 이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조기 대선이 그 이후에 이제 60일 후에 이루어질 텐데 3월 12일 이전에 이 선고가 이루어져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완료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선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의 핵심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실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명 씨가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것들이라면서 휴대전화 석 대와 휴대용 저장 장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창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 씨와 만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을 유족들이 처음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개장을 서두르기 위해서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게 사고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석찬 기자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유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희생된 가족을 떠올리며 오열합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증거 훼손을 이유로 참관 인원을 제한하며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무리한 공기 단축과 안전 규정 위반이 화를 불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고양시 한 음식점 앞에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함께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이 피의자로 특정됐습니다. 피해자 지금 의식불명이라 약을 먹은 걸로 추정돼요. 경찰은 피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바람을 타고 온 산으로 번집니다. 밤이 새도록 산림 30헥타르, 축구장 42개 면적을 태운 강원 정선군 산불은 18시간 만인 오늘 낮 1시쯤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난로에서 튄 불티 때문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살피는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 1년째입니다. 아픈 환자들은 그대로 많지만 의료진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 민간인 환자가 찾는 곳은 다름 아닌 국군 외상센터입니다. 김민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4시간 사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응급 환자 발생 즉시 상황을 전파합니다. 외상팀 활성화, 환자 도착 시간 14시 46분. 추락 사고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장병입니다. 무릎 구부릴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젤 좀 묻혀주세요. 거친 환경에서 훈련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심각한 사고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훈련 때 특히 이제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고 군대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가끔 뭐 총기에 의한 사고들, 뭐 소총이라든지 뭐 곤총에 의한 그런 사고들도 숨 돌릴 틈도 없이 앰뷸런스 한 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불법 유턴 차량에 부딪힌 민간인 환자입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다친 거 기억나요? 제일 아픈 데 어디예요? 의료진은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왼쪽이 아파요, 오른쪽이 아파요? 왼쪽? 배는 안 아파요, 이렇게. CT 촬영까지 신속하게 마친 뒤 곧바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혈압, 그다음에 의식 수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환자 처음 왔었을 때 그 의식, 그다음에 이제 혈압을 흔들리게만 할 만한 그런 이제 질병들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손상이 있는 부위를 이제 정밀하게 탐색하는 순서로.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환자가 이송됩니다. 사고 난 거 기억나세요? 오토바이 충돌 사고입니다. 아버지 깊게 마시고 하세요. 국군 외상센터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인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1,642명의 민간인 환자가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응급 헬기도 수시로 뜨고 내립니다. 국군 외상센터 옥상에는 헬리콥터 착륙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곳에 착륙한 뒤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군인 환자뿐 아니라 민간인 환자 역시 외상센터를 찾기 시작하면서 의료진들은 매달 6번 넘게 당직을 서며 병원을 지킵니다. 버거운 업무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건 사명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환자가 거의 이제 돌아가실 뻔했지만 잘 치료가 돼서 이제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보호자한테 얘기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우는 것들 볼 때 그때가 제일 좋죠.
언제 어느 상황에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군 외상센터의 불은 이렇게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방부가 사직한 전공의 3천여 명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고 한 계획과 관련해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오늘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입대 연기 중단하라! 평등권을 보장하라!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군미필 전공의들을 최대 4년에 걸쳐 분산 입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탓입니다. 통상 의무사관 후보생 규모는 군의관 600~700명과 공중보건이 200~300명으로 약 100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3,300명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국방부는 면필 연령인 33세부터 우선 입영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대상이 많고 저희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일부 인원들은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 방침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 인력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공중보건의사는 약 2,4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수는 1,2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전역자가 500명임에도 불구하고 입영 인원을 단 25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역법상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데다 미필 상태로는 취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입학을 앞둔 의대 신입생들의 동맹 휴학 가능성도 향후 의정 갈등 변수가 됐습니다. 여전히 교육시설이나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마저 불투명해 첫 학기부터 학사 일정은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놓고 러시아와 협상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또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ve been watching him negotiate with no cards. He has no cards. He's been in the meetings for 3 years and nothing got done. So I don't think he's very important to be at meetings, to be honest with you. 앞으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are going to have to get together because you know what? We want to stop killing millions of people.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히토류 지분도 곧 넘겨받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Пока никакой конкретики по встрече Путина и Трампа нет. Есть по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этой встречи, которая была констатирован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российской и америка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Риаде.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임기에 절반도 채우지 못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다양성 정책에 과도하게 집중해온 군 고위 인사의 교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에 이어서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모욕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남대문 경찰서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유리창을 깨고 경찰서 안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에 너비 수백 미터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브라질 북동부 마을 부리티쿠프에 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집 250여 채가 휩쓸렸고 주민 1,200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지며 생기는 이 현상은 최근 이상 기후가 늘면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은 뭐 올라오긴 했는데 저희가 근본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F1 화이팅!
감정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2부에서 올라온 팀이지만 상당히 강한 정신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C 안양 화이팅! 프로축구 FC 서울이 2004년 안양을 떠나 서울로 홈을 옮기면서 해묵은 구원이 있었던 FC 서울과 FC 안양이 오늘 오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올해 FC 안양이 처음으로 1부 리그에 올라오면서 대결이 성사된 건데요. 오늘 우승팀은 서울이었습니다. 린가드와 루카스가 각각 골을 넣으며 서울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등으로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 많게는 8cm, 충청과 호남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겠습니다. 서쪽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